반갑습니다. 자, 센스 있게 대처하세요. 센스 있게. 자, 자료 보세요. 시험하는 것 본것 중에 하나 여쭤봤어요. 자, 받으신 자료 볼까요? 지난주 우리가 신문에 나와 있던 내용 중에서 서울신문은 앞으로 계속 연재하겠다고 돼 있었죠, 그죠? 네.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제목은 지난주와 똑같네요. 10년 만에 부채 축소 시대라고 돼 있고,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 이제 그 내용을 정리합니다. 먼저 그림부터 봅시다. 밑에 그림 보시면 코픽스 금리 추이 확인해 봅니다. 코픽스 이게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코픽스 들었던 것 같은데요. 예? 코픽스가 뭐였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요. 코픽스가 뭐냐고 물었더니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고 하면 제가 엄마가 뭐냐고 물어보면 어머니라고 대답하는 거와 뭐가 다른가요? 자, 코픽스는 기준금리.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 내용은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시험 문제라고요. 대출금리는 어떻게 구한다? 기준금리 더하기 시험 문제는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다가 마진이 들어갈 수도 있고. 네.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긴 한데 시험에서는 안 들어갈 수도 신경 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준금리는 누가 결정하기로 했습니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랬고, 지금 오늘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1.25%.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시험에서는 당연히 안 물어보겠지만 이제 우리는 그 시험 범위를 벗어나서 조금 더 관심 가지고 보기로 했으니까 지금 현재는 1.25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준금리는 모든 차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얘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수시로 변한다. 좋았다가 나빴다가. 여기서 말하는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까? 변동금리. 그러면 얘가 변동금리라면 기준금리와 가상금리 중에서 무엇인가가 변해야 된다는 뜻이니까 어느 쪽이 변한다? 기준금리가. 그래서 얘는 수시로 변한다고요. 기준금리가 변해서 대출금리가 변하는 변동금리 방식을 선택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기준금리로서 이용하고 있는 게 두 가지였다, 그죠? 첫 번째는 CD가 있었고, 두 번째는 코픽스가 있었고. 시험 기준으로 둘을 비교한다면 조정 주기만 알면 된다고 했습니다. 조정 주기란 인플레가 발생하면 이자율이 올라갈 텐데 언제 올라가느냐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조정 주기는 어느 쪽이 길다? 코픽스가 길다. 그러면 차입자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쪽이 유리하다? 그렇죠. 바로 답 나오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금리가 인상될 때는 앞으로 우리 금리는 올라가는 추이로 간다, 그죠? 그래, 금리가 상승할 때는 어느 쪽이 유리하다? 코픽스가 유리하고, 금리가 하락할 때는. 자, 그렇다면 지난 9년 동안, 지난 두 정부 동안 9년 동안 우리 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하락했다? 하락했다. 그렇다면 차입자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쪽이 좋다? CD가 좋다. 근데 은행에서는 뭘 선택했다? 좀 신문을 봐요. 코픽스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은행 측 입장에서 유리한 걸 선택하니까 은행은 CD를 선택한 게 아니라 코픽스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코픽스가 2017년 1월 달에는 1.5였고 그리고 쭉쭉쭉 이렇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 바로 밑에 있는 그림을 봅니다.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확인해 보세요. 1월달 코픽스가 1.5일 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얼마였다고요?
3.5 내지 4.8이었다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는 겁니까? 2 내지 3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나머지도 한번 다 확인해 보세요. 그 정도 차이가 있는지. 그런가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 기준금리하고 대출금리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요? 2 내지 3%포인트의 차이가 있다, 그죠? 따라서 기준금리가 0.25 올라간다고 해서 대출금리가 0.25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배 내지 3배였습니까? 아니, 2배, 3배가 아니라 2 내지 3포인트였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2.5 올라가면 0.75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1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자, 그 내용. 가상금리에는 어떤 게 있었던가요? 가상금리의 종류. 이게 태연하게 있는 게 아니고 방금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질문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한테 본인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가상금리는 뭐가 있다? 자, 인플레율이 있었고 또 콜금리 인상이 있었고 직업준비율 인상이 있었고 신용상태 악화가 있었고 그러면 신용상태가 나빠지면 대출금리가 올라간다면 그럼 반대로 신용상태가 좋아지면 대출을 받을 당시에는 내가 일자리를 얻지 못했었는데 대출을 받고 난 이후에 취직을 했다면 신용상태가 좋아지는 겁니까? 또는 내가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승진을 하게 되면 내 신용이 좋아지는 겁니까? 그러면 대출금리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취직을 했는지 승진을 했는지 은행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출을 받은 차입자가 가서 상황 얘기해야죠. 내 지금 신용상태가 그만큼 좋아졌으니까 대출금리 다시 조정하자고 얘기해야죠. 자, 이렇게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게 대출금리. 자, 그러면 그림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제 그림을 통해서 본 결과 코픽스라는 것과 다른 말로 바꾸면 코픽스라고 나온다고 우리 코픽스라고 기억하면 안 되고 우리는 뭐라고 기억해야 됩니까? 기준금리. 기준금리하고 담보대출금리, 즉 다른 말로 바꾸면 대출금리하고는 차이가 많구나. 차이가 많이 나는 거구나. 그래서 기준금리가 0.25% 인상되었다는 얘기가 뉴스에 나왔다고 해서 대출금리가 0.25% 오르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그거는 숫자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입증을 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명목금리를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자체만 정의하세요. 명목금리 자체만. 실질 얘기하지 말고. 명목금리란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은 거다, 그죠? 그러면 실질금리는요? 물가 상승률이 반영이 된 겁니까? 여기는 물가 상승률이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인플레를 추가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내 머릿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입력합시다. 자, 실질금리 용어 하나 봐둡시다. 읽어볼까요? 다시 요구 수익률 앞으로 많이 들을 겁니다. 시험에서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은행 측 입장에서 본다면 실질금리가 요구 수익률이라고요. 자, 은행에 우리가 대출을 받으러 간 거예요.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더니 은행에서 하는 말, 이 정도의 이자는 달라고 요구한다고요. 그러면 요구 수익률은 최대 개념입니까? 최소 개념일까요? 자,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무엇을 요구한다면 그건 최대 개념입니까? 최소 개념입니까? 그게 최대라면 얼마를 요구하실 겁니까? 무한대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논리상. 자, 다시.
무엇인가를 요구한다면 요구하는 정도는 그게 최대의 개념일까요? 최소의 개념일까요? 자, 생각해요. 야, 뭔가를 요구한다면 최소한 그 정도는 내가 돼야 되겠다는 뜻이지 그게 최대일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결혼하면서 행복하기를 원했죠? 최대한 행복하기를 원했습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까? 최소요. 그냥 최대를 했죠. 그러니까 그 후에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낮아야 삶이 행복한 거예요. 자, 이제 다 같이 요구 수익률을 낮춰봐요. 아침에 보는 시험 몇 점 받으면 될까요? 뭔 60점은 낮춰요. 뭐 지금 실력이 그 정도가 될 수 있습니까? 몇 점요? 글만 읽을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삶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더니 은행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돈을 당신에게 빌려주지 않고 다른 용도에 사용을 하더라도 3%의 수익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최소한 3%는 부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빌려달라는 기간 동안 인플레가 2% 발생할 걸로 예상되니까 5% 달랍니다. 그래서 이제 5%로 합의를 보고 여러분들은 연리 5% 이자를 부담하고 대출을 받은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은행 측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인플레가 1% 발생한 겁니다. 자, 되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은행한테 이자를 몇 프로 지급하는 거죠? 그럼 은행의 수익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5%다, 그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1% 생겼다고요. 그럼 은행은 실제 얼마를 받는 겁니까? 4%밖에 안 되는 거죠. 인플레가 발생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고요. 그럼 은행은 5%를 받았기는 받았지만 이미 돈의 가치가 1%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따진다면 4%밖에 못 받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위험, 차입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대출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대출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은행이 부담을 해야 됩니까? 돈을 빌려간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됩니까? 그것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차이입니다. 그것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차이.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정, 변동 차이점이 뭐라고요? 예상치 못한 인플레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 시작. 예상치 못한 인플레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 그게 고정과 변동의 차이. 자, 고정금리 단어 그대로 금리는 고정되어 있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요 금리라는 게 명목금리를 말하는 겁니까? 실질금리를 말하는 겁니까? 찍어요. 명목금리. 그러니까 명목금리가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고정금리는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명목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변동금리, 금리가 변한다. 무슨 금리가 변한다? 명목이.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5% 받으면 지금 불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를 달라고 요구할까요? 6%. 뒤에서부터 움직입니다. 예상치 못한 인플레 1 플러스 예상 가능한 인플레 2 플러스 실질금리 한 게 5%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질금리는 몇 프로? 이게 많이 어렵죠. 5 빼기 2 빼기 1 이렇게 하면 나와요. 몇 프로? 2%. 야, 우리 계산 문제 아무래도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산수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하니까. 은행은 최소한 얼마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 은행은 최소한 3%는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몇 프로 된 겁니까? 그렇다면 고정금리는 이 위험을, 인플레 위험을 누가 지금 부담하고 있는 거죠? 대출자가. 따라서 고정금리는 대출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변동금리 역시 뒤에서부터 움직입니다. 예상치 못한 인플레 1 플러스 예상 가능한 인플레 2 플러스 실질한 게 6%. 그럼 실질은 몇 프로? 3%. 지금 위험이 발생한 겁니까? 그죠? 위험이 발생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자신들이 원하는 수익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변동금리는 위험을 누구에게 떠넘기고 있다? 차입자에게.
따라서 변동금리는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 차입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자, 여기까지가 시험 문제. 자, 시험 문제부터 먼저 정리합니다. 칠판 잘 보고 결정하세요.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하면 실질금리는 어떻게 된다? 명목금리는 어떻게 된다? 예, 그게 첫 번째 문제. 다시,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하면 명목금리는 일정, 실질금리는 하락. 따라서 위험은 누가 부담한다? 대출자가 부담한다. 따라 대출자는 손해를 본다. 이게 첫 번째 형태. 자, 두 번째,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하면 명목금리는 상승, 실질금리는 일정. 따라서 위험은 누가 부담한다? 차입자가 부담한다. 이게 두 번째 위험. 그러니까 지금 동그라미 친 것이 전부 다 시험 문제. 자, 한 번 더 표현해 보겠습니다. 칠판 보고 결정합니다.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하면 실질이자율은 하락.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하면 명목금리는 상승. 따라서 고정금리는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 변동금리는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 자, 그게 시험 문제라고요. 볼 줄 아셔야 되고. 자,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고정과 변동금리를 놓고 봤을 때 그냥 일반론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차입자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쪽이 유리하다? 고정금리가 유리하다. 은행은 어떤 게 유리하다? 그래서 은행이 발행하는 상품은 그냥 99%다 변동금리 상품을 발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상품의 초기 이자율은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론상 5%라고 잡았는데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도 5%고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아도 5%고 그런 일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금리는 차이가 발생해요. 그럼 초기 이자율은 어느 쪽이 높을까요? 고정금리가 높아요. 왜 높다고요? 은행적 위험이 크니까. 변동금리는 은행은 안전하죠. 상황이 변하면 은행도 같이 금리를 변화시켜버리면 되니까. 근데 고정금리는 위험이 생겨도 금리 인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높게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동금리가 3.5%로 발행할 때 고정금리는 4.5% 이렇게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이걸 보고 합시다. 숫자를 보고. 차입자 입장에서는 고정이 좋다, 변동이 좋다? 고정이 변동보다 지금 1%포인트가 높은데요. 응? 방금. 자, 지금부터는 시험 문제는 아닙니다. 시험 문제는 이렇게 깊게 안 나와요. 이렇게 전문적으로. 지금부터 하는 것은 은행 직원들이 자신들이 승진할 때 보는 시험 문제입니다. 근데 일단 우리는 컨설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영역까지 한번 다뤄봅시다. 그래야 또 신문도 읽어지니까. 자, 일단 숫자 무시. 자, 금리가 올라간다. 인상된다. 차입자는 어떤 금리가 유리하다? 오케이. 고정이 유리하다. 맞습니까? 금리가 하락한다. 차입자는 뭐가 유리하다? 변동이 유리하다. 일단 그 가장 근본적 기준이고 시험 문제는 그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숫자를 보고 좀 더 정확하게 들어갑시다. 은행 측 입장에서 볼 때 앞으로 금리가 상승하는 겁니까? 금리가 상승한다면 은행은 어떤 게 좋은 거예요? 변동이 좋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차입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일반적으로 고정금리가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고정금리가 은행 측 입장에서 위험이 크기 때문에 초기 이자율을 높게 산정한다고요. 그래서 숫자를 이제 보면서 합니다. 4.5, 3.5 이렇게 한번 전제를 합시다. 자, 그럼 다시 앞으로 가봅시다. 현재 우리 기준금리는 얼마라고 했습니까? 자, 일단 우리는 앞으로 기준금리가 인상될 거다, 그죠? 근데 보통 한번 움직이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0.25%씩 변한다고 했으니까 0.25, 0.5 이렇게 이제 인상이 될 거라고요. 자, 그러면 차입자 입장에서는 오늘 대출을 받는다면 4.5짜리 고정금리로 3.5짜리 변동금리로 어느 쪽으로 대출을 받는 게 유리하다? 고정금리라고 1% 돈을 더 내는데. 응? 아, 앞으로. 자, 오케이. 그 장기라는 것은 몇 년을 얘기하는 겁니까?
자, 0.2%씩 올라가되 그게 1년이 지났더니 총 4번 인상되면서 1%가 인상되었다면 1년이 지났을 때 둘은 똑같아지는 거죠. 그럼 1년 동안 차입자는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그 기간이 만약 2년이 되고 3년이 되면 4년이 되고 5년이 되면 차입자는 오히려 손해봤다는 뜻입니다. 감 잡히십니까? 자, 문제 다시. 자, 자료 다시 돌아갑니다. 헤드라인을 다시 볼까요? 고정금리가 1%포인트 이상 높으면 변동금리를 택하랍니다. 자, 왜 이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 또한 명제는 아닙니다. 오늘 자료 1페이지. 자, 그러니까 이 또한 명제는 아니라고요. 지금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개념판을 정확하게요. 자,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냥 1%를 기본 전제로 좀 잡아놓은 거예요. 꼭 1%는 아닌 것이고 0.5%포인트 높을 수도 있는 것이고 3.5고 4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차입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고정금리가 변동보다 더 높다는 것은 아시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고정금리가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갭이 고정과 변동의 이 갭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야만 극복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차입자는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좋다는 겁니까? 변동을 선택하는 게 더 좋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는 뭘 고려해야 되느냐?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 관심을 가지고 봐야 돼요. 자, 경기가 성장하면 인플레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자는 올라간다 그랬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자, 금리가 앞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된다고요? 좋아진다. 그러면 경기가 가파르게 상승하면 기준금리도 가파르게 올라갈 것이고, 그렇다면 이 차이는 단기간에 극복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우리 경제가 완만하게 상승한다면 상당한 시간이 흘러가야만 상황이 변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은 합니다만 가파르게 상승할 조짐이 별로 안 보인다면, 자, 가파른 상승이 되려면 수출 지향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수가 좋아져야 돼요. 우리 내수가 좋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소비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비 늘리십니까? 우리 경제에 별 도움이 안 되는데요. 이래 되면 소비를 늘려야 돼요. 개개인이 소비를 늘리면 내수가 좋아지고, 내수가 좋아지면 기업은 제품 생산을 늘려야 되고, 그럼 기업이 제품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고용하는 인원이 많아야 되고, 그럼 취업을 하게 되면, 일자리를 얻게 되면 가계소득은 더 증가할 것이고, 그럼 소비는 더 많아질 것이고, 문제가 되는 것은 내수가 좋아져야 된다고, 내수가. 자, 최근에 우리 TV를 켜서 뉴스를 들을 때마다 경제 성장률이 좋아진다라고 개선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 호주머니에 들어온 돈이 없다는 게 문제죠. 왜 경기는 좋아진다는 나는 별 혜택을 못 받을까요? 이게 수출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수출 지표가. 그러니까 수출을 많이 하면 그 돈은 누구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겁니까? 대기업 오너들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돈들이 시간이 지나서 우리 호주머니까지 들어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수가 좋아지는 것은 달라요. 재래시장이 좋아지게 되고, 마트 경기가 좋아지게 되고, 이렇게 좋아지면 포장마차 경기가 좋아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 돈들은 바로바로 우리 호주머니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수가 좋아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소비를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소비가 미덕이다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 했었죠. 네. 소비가 미덕이냐 소비가 악덕이냐. 지금 대한민국은 저축은 악덕이고 소비가 미덕입니다. 어느 정도 그래 소비가 미덕이기 때문에 자녀분의 용돈을 올려주는 것이 경제 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오늘 가서 다시 한번 실천하세요. 자녀분들의 용돈을 한 10배 올려요. 10배. 아무 생각 없이 돈 다 줘요. 그런 분들은 참 똑똑해요. 주면 주는 대로 다 써줍니다. 걔네들의 마인드는 경제적 마인드가 뛰어난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돈을 주면 다 써버립니다. 한 가지 더 말했죠. 어머님 용돈 어머니는 용돈을 드리면 안 쓰시기 때문에, 할머니는 특히나 드리시면 안 됩니다. 장판지 밑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버님은 괜찮아요. 드리면 쓰시니까. 그러니까 딱 우리가 용돈을 드릴 분들은 두 사람이에요. 제일 좋은 사람이 아들들, 두 번째가 아버님, 어머님은 안 된다는 것, 할머님은 절대 안 된다는 것, 안 쓰시기 때문에.
자, 다시 옵시다. 자, 이제 다시 내용 들어갑시다. 대출로. 자, 봅시다. 신문기사. 대출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케이. 지렛대 효과를 정리한다. 걔도 시험 문제입니다. 지렛대. 예. 물리학에서 말하는 그 지렛대입니다. 적은 힘을 들여서 큰 물건을 들어 올리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거기서 따온 용어입니다. 자, 지렛대 효과. 읽어볼까요? 시작. 전세하고 집을 사면 유리하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전세하고 집을 사면 우리가 나가는 게 작으니까. 초기 투자하는 금액이 적다. 오케이. 그게 이 방법의 장점이죠. 왜 유리한 거죠? 응? 나는 못 들어봤다 하려고요? 방금 많이 들어보셨다면서요?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전세를 안고 집을 사면 유리할까요? 응? 이 전세금은 내가 또 다른 곳에 투자해 또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또요? 또? 끝났습니까? 자, 잘 들어요, 이제. 지금도 잘 듣고 누군가가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방금처럼 말하는 게 아니고. 아니요. 방금 말씀은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자, 갑돌이 수중에 2억이 있습니다. 갑은 2억 가지고 아파트를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방법은 자기 돈 2억을 가지고 2억짜리 아파트를 한 채를 구입하는 겁니다. 전형적인 형태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전세 보증금이 1억 있는 아파트를 자기 돈 1억을 투자해서 사는 겁니다. 가능한 겁니까? 네. 예. 두 번째 방식을 선택했다면 갑돌이 수중에 지금 돈이 남아있는 상태입니까? 없는 상태입니까? 얼마가 남아있습니까? 1억이 남아있습니까? 그럼 또 한 번 전세 보증금 1억 안고 자기 돈 1억 투자해서 또 한 채를 사는 겁니다. 가능한 거죠? 네. 따라서 갑돌이 수중에 2억을 들고 아파트 구입하는 방법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아파트까지 2배로 뛰었다고 전제합시다. 그럼 얘는 2배로 뛰었으니까 얼마가 된 거죠? 그럼 수익은요? 수익률은 2억 투자해서 수익 2억 얻었으니까 수익률은 100%. 자, 두 번째 방식으로 갑니다. 가격이 2배로 뛰었다고 해서 얘는 얼마가 된 거죠? 계산이 좀 많이 어렵다, 그죠? 지금 두 채를 가지고 있으니까 총 4억이죠. 4억이 2배로 뛰었으니까 4 더하기 4면 괜찮아요. 뭐 어려워요. 어렵긴 어려운데. 자, 그러면 얘는 4억짜리가 8억짜리가 된 거니까 수익은요? 응? 수익은 얼마? 자, 전세 보증금이 남의 돈이라면 요거 빼면 여기서도 2억을 빼야죠. 여기서 2억을 빼야 된다고. 결론이 똑같다고요. 그냥 2억이 6억 된 거니까 4억이 수익이죠. 아무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4억짜리가 8억 됐으니까 수익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8 빼기 4 하면 딱 나와요. 4억이라고. 그럼 수익률은 몇 프로? 결론 갑돌이 2억 투자한 거 아닌가요? 2억 투자해서 4억 발생했으니까 200%. 자, 보세요. 전세 안고 집을 샀더니 이런 결과를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1억 5천 안고 사봅시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세값과 매매값의 차이가 크다 적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가보죠. 1억 5천 가봅시다. 1억 5천 안고 자기는 5천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채를 사는 거죠? 네 채. 네 채. 네 채를 샀다면 총 금액이 얼마죠? 2억짜리를 4개 샀다고요. 2, 4. 오늘 우리 산수가 무진장 골치 아픕니다. 자, 8억이죠? 2배로 뛰었으니까. 그럼 수익은? 8억이 16억 되었으니까 수익은 8억. 그럼 수익률은? 400%.
이번에는 1억 9,900억 사보고 어떻게 되는지. 자, 이게 최근에 말 많은 갭 투자예요. 이걸 지렛대라고 하는 거예요. 지렛대. 그러니까 실제 자기 돈은 얼마 안 들어갔죠. 자기 돈 얼마 안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지렛대라는 개념을 생각해 봐요. 자기 돈은 얼마 안 들어갔는데 비싼 걸 샀다고요. 자, 그 결과 전세 보증금은 자기 돈입니까? 남의 돈입니까? 이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타인 자본입니다. 부채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이 없으면 발생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남의 돈을 이용해야만 지렛대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률이 커야 됩니다. 근데 얘 이름을 아셔야 됩니다. 이 수익률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 우리 시험에서는 계산 문제로 잘 나옵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 구하라고 하는 계산 문제로 절교됩니다. 그럼 지렛대 효과란 타인 자본을 이용하여 자기 자본 수익률을 증가시키는 것. 자, 제목부터 정의까지 시작. 지렛대 효과란 타인 자본을 이용하여 자기 자본 수익률을 증가시키는 것. 다시 지렛대 효과 시작. 지렛대 효과란 타인 자본을 이용하여 자기 자본 수익률을 증가시키는 것. 그게 지렛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는 키워드만 딱 입력합니다.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 수익률. 그러니까 지렛대 효과가 전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타인 자본이 없으면 지렛대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로부터 이익을 본 겁니까? 손해를 본 겁니까?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부채 때문에 이익을 본 것을 지렛대라 그럽니다. 그럼 올라갑시다. 전세를 않는답니다. 전세는 자기 돈입니까? 남의 돈입니까? 타인 자본. 그럼 타인 자본이에요. 유리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수익률이 자기 자본. 이게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전세 않고 집 사면 유리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지렛대 효과라는 얘기고, 다시 정확히 표현한다면 타인 자본을 이용한 결과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졌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한번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응? 오케이. 집값이 오른다. 집값 상승률이 또 이자율보다 이럴 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면 누구나 다 지렛대를 누릴 수 있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집값 상승률이 이자율을 하락하게 되면, 밑돌게 되면 오히려 부채 때문에 손해를 보죠. 이것을 지난주도 용어 한번 봤습니다. 금융적 위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가 나오면 금융적 위험이란 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럼 금융적 위험이 답이라면 키워드는 뭘까요? 역시 부채. 그러니까 지렛대 효과이든 금융적 위험이든 기본 전제 조건이 뭔가요? 부채. 부채가 없으면 지렛대도 없는 것이고, 부채가 없으면 금융적 위험도 발생 안 하는 거죠. 그럼 다 정확히 간단하게 표현하면 부채 때문에 이익받다, 지렛대. 부채 때문에 손해봤다, 금융적 위험 또는 재정적 위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지렛대 효과를 누릴 수 있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금융적 위험을 얻고 이렇게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건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경기 변동입니다. 여기를 정점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꼭대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를 저점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시험에서 보통 저점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뉴스를 들을 때는 바닥이라는 말을 주로 들었을 겁니다. 바닥을 찍고 경기가 되살아난다, 이런 표현들. 자, 이때 이 부분은 무슨 시장일까요? 분위기상. 이를 상향시장이라고 그래요. 부동산 시장이 상향시장이라면은 이자율이 큰가요? 집값 상승률이 큰가요? 네. 그러면 상향시장일 때는 뭐가 발생한다는 겁니까? 지렛대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여기는 후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는 후퇴시장이고, 이 시장은 상향의 반대가 되는 하향시장.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럼 하향 시장이 되면 뭐가 발생하는 겁니까? 금융적 위험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렛대를 얻을 수 있느냐 아니면 오히려 손해를 볼 거냐, 대출을 받는 게 좋을까 대출을 안 받는 게 좋을까, 그럼 뭘 보고 결정하는 겁니까? 경기 상황을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은 회복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회복을 하거나 상향 시장일 때는 최대한 온 목숨을 걸고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 집을 어떻게 얼마나 사는 겁니다. 다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왕창 삶이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런데 후퇴나 하향이 됐을 때 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대대손손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상황 따라 가는 겁니다. 자, 이게 지렛대 효과라고요. 자, 다시 신문기사로 들어갑시다. 대출로 찾았습니까? 첫째 줄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자, 방금 그 내용은 무슨 말입니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것은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이유 말해봐요. 그림 보고 우리 부동산 시장이 이제 후퇴와 하향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합쳐서 수축 국면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는 대출받아서 집을 샀다가는 지렛대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적 위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부채 어떻게 해라? 부채 줄여라. 그게 이제 포인트예요. 자, 내용 다 가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보세요. 저금리를 더는 기대하기 어려워진 탓이랍니다. 따라 전문가들은 부채를 줄여나가는 빅테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본인의 자금 여력, 대출 기간, 금리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서 대출 리모델링을 하라는 것이다 그랬는데 거기까지. 자, 다시 오세요. 그러면 부동산을 사는 게 좋을까요? 안 사는 게 좋을까요? 다시. 우리 경제는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까? 나빠질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까? 좋아질 거라고 보는 겁니까? 그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네요. 그럼 인플레가 발생하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것이고 물가, 실물 자산, 부동산의 가치는 오르는 거라고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좋은 겁니까? 안 하는 게 좋은 겁니까? 저 방금 했지 않습니까? 다시. 경기는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말을 하죠. 그럼 좋아진다면 시중에 돈은 많이 풀릴 것이고 돈 가치 떨어지고 부동산 값은 올라갈 것이고 그렇다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안 좋다? 좋다는 거죠. 근데 왜 전제는, 그 앞에 전제는, 신문기사의 그 전제는 왜 그렇게 투자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대출을 받아서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적으로 내 자금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낼 때 양도 차익을 얘기하는데 내가 10억에 사서 12억에 팔면 양도 차익은요? 2억이 아닙니다. 2억보다 훨씬 작아요. 예? 각종 조건들을 빼는데 가장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인플레가 발생합니까? 그럼 부동산 가격 올라갑니까? 그럼 인플레가 3% 발생하면 부동산 가격은 3%까지 올라가는 건 정상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다음 그거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게 아니죠. 그럼 양도 차익이 될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물가 상승률은 다 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이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갔다면 그것도 다 빼주는 겁니다. 모든 비용들을. 그 양도 차익은 그게 양도 차익이 아니라 훨씬 작아져요. 양도 차익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닙니다. 과세 표준이라고 해서 각종 비용들을 다 차감한 나머지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후퇴 상황이라면 부동산에 투자를 하라는 뜻이냐 하지 말라는 뜻이냐? 부동산은 늘 투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응? 그런데 이런 상황일 때는 이제 어떻게 투자하라고요? 자기 돈이 있으면. 전적으로 자기 돈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면 그건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일 대출을 받는다면 추가적 이자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자 부담 때문에 집값 상승률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설령 얘가 상승을 하더라도 이 부분 때문에 상승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아지고 그래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갭 투자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큰일 난 거죠. 망해야죠. 자, 갭 투자를 생각해봐요. 자기 돈이 얼마 더 갔는지. 여기 생각해봐요. 자기 돈이 얼마가 더 갔는지. 1억 9천 안고 1,000만 원 투자했다면 그건 전부 다 전세는 전부 다 남의 돈인데
그죠? 그런데 그 나머지 1,000만 원도 없어서 일부 대출을 받았다면 이 사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 이미 매수세 중심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이것을 들고 시장에 나가면 그 가격에 팔 수 있다 없다. 그럼 이서 갭 투자하시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겁니다. 자, 갑시다. 계속. 한국은행에서도 그랬는데 거기 보니까 갈로 안에 금융통화위원 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놨네요. 검색해서 이분과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요, 엄청난 고급 정보를 안다 그랬죠. 예. 자, 그 다음에 가계부터 들어가 볼까요? 시작. 가계와 기업들, 경제 주체들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온다. 넘깁시다. 2페이지. 네 줄 확인해 봅니다. 방금 읽으신 네 줄은 미국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꼭 미국 걸 왜 알아야 되느냐? 우리하고 관계가 있으니까요. 봅시다. 미국은 경기가 좋다 나쁘다? 좋다. 우리보다 지금 더 좋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물가가 우리보다는 가파르게 상승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 잡는 방법은 금리 올리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이번 달에도 올라갈 것이라고 거의 기정사실화 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매스컴에서는 늘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이번 그러니까 11월 달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인상될 것을 거의 결정적인 것처럼 모든 매스컴이 떠들었는데 11월 달 인상 안 될 가능성이 좀 커졌습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번에 연준 의장이 바뀝니다. 파월로 바뀌었다고 돼 있죠. 이 사람이 월가 출신이래요. 월스트리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주식에 관심이 많은 사람일까요? 금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주식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 공부할 때 원칙상 이 둘의 관계는 반비례한다고 얘기했다, 그죠? 금리가 올라가면 시중 자금들은 은행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럼 주가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금리를 올리면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식에 관심이 많고 근무적으로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 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동결했다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11월 달 기준금리를 동결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조금 한 템포 쉬고 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금리는 1 내지 1.25%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1 내지는 1.25%고요. 우리는 지금 1.25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미국은 차이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우리보다 이자율이 높죠. 그러면 국내 달러가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기정사실화됩니다. 근데 얘네들이 일단 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태여 먼저 움직일 필요는 없어진 것 같아요. 우리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한다고 해서 성장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도 않는다면 구태여 올릴 이유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11월 달에 기준금리가 올라갈 것이라고 모든 매스컴이 떠들었으나 일단 우리는 11월 달은 일단 한 템포 쉬고 갈 가능성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11월 달 기준금리가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11월 30일 날 발표합니다. 자, 내기합시다. 올라가 내려가기. 자, 짜장면 내기. 자, 올라갈 것 같습니까? 내려갈 것 같습니까? 동결. 자, 한쪽이 동결이면 다른 쪽은 반대를 말해야 돼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인상, 오케이. 자, 두 사람이 내기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인. 그러니까 이 중에서 그러니까 틀린 사람이 그날 발표하는 그날 점심 짜장면 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날 여러분들은 다 오셔야 됩니다. 점심 짜장면으로 전부 다 회식할 거고. 자, 누군지 잘 봐요. 누군지. 얼굴을 잘 봐도 이분은 동결이라 그랬고 저쪽은 인상이라고 한 거예요. 어제 둘 중에 한 분이 맞아요. 응? 떨어질 이유는 전혀 없는 거니까. 자, 우리는 30일 점심은 짜장면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날 두 분은 출석해야 됩니다. 잘 봐요. 두 분은 그날 학원에 와야 된다고요. 다른 분은 안 와도 되는데 두 사람 와야 돼요. 그리고 카드도 들고 와요. 자, 그 다음 세 줄은 참고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갑시다. 전문가들은 주담대 또 나왔습니다. 주담대 이게 뭐였습니까? 주택담보대출 또는 사업자금 등을 장기로 대출을 받았다면, 우리 보통 주담대는 다 장기 대출이니까요. 현재 상황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라고 그랬죠. 그게 무슨 뜻이겠까요? 자, 그 다음에 나와요.
보통부터 들어가 볼까요? 시작. 보통금리 상승기에는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고 하락기에는 변동금리로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수독 거기까지. 자, 오세요. 자, 그거는 우리 시험 문제였습니다. 아까 우리 했었죠. 금리가 자, 차입자 기준으로 가는 겁니다. 자, 금리가 인상될 때는 차입자는 고정으로. 금리가 인하될 때는 차입자는 변동으로. 그럼 은행은 당연히 그 반대일 거고요. 자, 그게 일반적이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의 문제는 우리 경제가 너무도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죠?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것인지도 일단 올리기는 올릴 텐데 그 또한 조금 더 불확실해진 거죠. 그러니까 가파르게 올릴 것으로 봤는데 걔네들도 아마 인상하는 시기가 조금씩 천천히 갈 가능성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지금은 유불리를 조금 더 관심 가지고 꼼꼼히 한번 따질 시기랍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미래가 불확실합니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하나은행 부장이 한 말이 나옵니다. 찾았습니까? 경기 회복부터 들어갈게요. 시작. 경기 회복 속도를 봤을 때 한국이 미국과 비슷한 속도로 빠르게 금리를 올리기는 힘들 것이다. 거기까지. 자, 방금 읽으신 내용은 우리 경제 성장률과 미국의 경제 성장률 어느 쪽이 빠르다? 미국이 빠르다. 그럼 미국이 기준금리를 빨리 올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보다는 빠르게 올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 고정금리부터 들어갑니다. 시작.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이자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수독. 자, 거기까지 칠판으로 오세요. 거기 하나 숨은 게 있어요. 어떤 게 숨어 있는 거죠? 초기.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고정금리가 이제 높은 거 아닙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초기라면 어느 쪽이 이자율이 높은가요? 고정이 높다는 거죠. 자, 이제 거기 이제 빠져 있는 거지만. 자, 계속합니다.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이자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갑니다. 시작.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더디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고정금리가 유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리는 인상될 겁니다. 계속 인상된다고 정부는 말을 하고 있고 인상될 겁니다. 차입자는 고정금리가 좋습니다. 그러나 은행 측 입장에서 보면 위험이 크기 때문에 초기 금리가 변동보다는 고정을 높게 발행한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가 우리가 예를 든 것처럼 1%든 0.5%든 차이가 난다면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 준다면 차입자가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지만 만일 그 속도가 더디게 간다면 오히려 더 많은 이자 부담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해운대 센터장이 한 말이 나옵니다. 신한은행 기준금리 시작. 기준금리가 점진적으로 오른다고 가정할 때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1% 상승하면 변동금리를 하는 게 유리하다. 그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뭘 자꾸 읽어보니까 1%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꾸 1% 포인트라고 되어 있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보세요. 자, 1%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1.25의 1%의 뜻이에요. 자, 다시 지금 우리 그 기준금리가 얼마라고요? 1.25%라고요. 그럼 1%가 올랐다라는 얘기는 얼마가 된 겁니까? 2.25가 되었다는 거죠. 그럼 1.25에서 2.25가 되면 몇 프로가 올라간 겁니까? 아니요. 정확히 말해봐요. 다시. 자, 1% 올랐다는 얘기는 1.25 곱하기 0.01이에요. 다시 1.25 곱하기 1% 올랐다는 뜻이에요. 그게 1%고 1% 포인트라는 것은 단어 그대로 그 1%만. 그러니까 2.25. 이해되는 것처럼 행동해 주시겠습니까? (50점) 받던 사람이 성적이 10% 올랐대요. 10% 올랐다고 하면 이 사람 몇 점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오케이, 55점. 10% 포인트가 업되었답니다. 그러면 60점. 아시겠습니까? 전혀 다른 뜻이에요. 전혀 다른 뜻.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 못해서 우리 시험에서 틀릴 이유는 없겠지만, 예, 정확하게 쓰는 게 좋아요. 이제 좀 전문가답게. 10% 포인트 다른 얘기예요. 구분했습니까? 예. 똑똑해지는 표정이 뭐 이래요? 똑똑해지는 표현을 지어봐요. 그러니까 자꾸 뉴스에서 그렇게 나올 거예요. 신문에도 그렇게 나오고 10% 포인트 전혀 다른 뜻이에요.
자, 방금 숫자 보니까 이해하시겠죠? 예. 시험에서 이거 안 물어봐요. 포인트가 붙을 때, 안 붙을 때 차이가 뭘까? 이거 안 물어보는데. 근데 시험에서 단어는 나와요. 10% 포인트 인상 이렇게. 자, 계속 가볼게요. 자, 방금 읽었던 것도 일반적 얘기입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방금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1%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면 오히려 변동금리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쓴 거 아닙니까? 근데 상황이 다르죠. 경기가 가파르게 상승을 해버리면 빠른 속도로 이게 추월할 거 아닌가요? 상황이. 그럴 때는 또 달라져야죠. 정부가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LTV 한도를 줄인 점도 유의해야 된다. 그 말은 이제 대출받기가 쉬워졌다, 어려워졌다? 어려워졌다. 따라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려면 찾았습니까? 네. 그 다음부터 시작. 수독?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 가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대부분 변동금리로 돈을 빌렸다, 그죠? 네. 그럼 일반적으로 고정금리가 유리한 거니까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없다? 있다. 은행은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만 갈아탈 수는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는 없어요, 법적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갈아탄다는 의미는 기존 대출을 다 상환했다는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대출 계약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제 LTV나 DTI 규제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돈 빌리기 힘들어졌죠. 네. 규모가 작아진 거죠. 그렇게 하면 만일에 그리 되면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빌려간 돈의 일정한 금액은 일시에 상환해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갈아탈 때도 좀 더 고민을 해봐라는 얘기죠. 때문에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에 사는 대출자들은 원래 한도에서 깎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일시에 조기 상환을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당연히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중도 상환 수수료 페널티도 부담하는 것이고요. 자, 신용 등급 찾았습니까? 네. 시작. 신용 등급이 올랐다면 금융사의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예, 앞서 했던 것처럼. 근데 우리는 왜 안 할까요?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이제 알았다, 그죠? 그럼 가서 우겨보는 거예요. 단, 어제 취직해놓고 오늘 가서 포착이 안 됩니다. 자, 방금 취직을 했다, 승진했다. 뭘로서 입증하는 겁니까? 소득의 변화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늘 생각해요. 신용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재산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소득이 높아졌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입증하는 겁니다. 은행 가서 대출 받을 때 어떤 서류 가지고 갔습니까? 은행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 서류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를 입증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당신의 월 소득이 얼마인지를 입증해라는 겁니다.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월급이 높아지지 않은 이상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일단 많이 받았어야 그래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둥이들은 언제 대출 받을 겁니까? 문치금 받아요. 내 월급이 제일 많을 때. 자, 그리고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자녀분들은 결혼 언제 시키랍니까? 직장 그만두기 전에요. 아, 평생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 자녀분 결혼시키면 안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퇴직하기 전에 결혼해야죠. 똑같죠. 대출 받은 사람도 퇴직하기 전에 대출을 받아야죠. 그때가 제일 신용이 최고니까. 아니, 정년 퇴직할 때가 내가 받는 연봉이 제일 클 때 아닌가요? 그럼 그때 대출 받아야죠. 자,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이나 카드, 보험사 등도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줄 제일 위에 놓으네요. 국민은행 팀장 얘기 한번 봅시다. 취업부터 시작. 취업 정책의 영향으로 신용등급이 한 단계 올라가면 0.2%포인트 정도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다. 기준금리 0.25 올라가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친다면 신용등급 하나 때문에 0.2%가 다운될 수 있다면 그럼 당연히 해야죠. 그 다음, 자, 마지막 한번 볼까요? 마지막. 대출을 여러 곳에서 받았다면 그중에서 금리가 높고 중도상환 수수료 없는 것부터 먼저 갚아 나가는 게 좋다. 상식적이지만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무엇보다 빚 자체를 줄여 나가는 게 관건이고 신혼부부부터 갑니다. 시작. 신혼부부나 청년은 보험사용이나 빈돌 대출 등 정책 등급을 나가는 것도 방법이다. 마지막 읽으신 내용에서 키워드는 뭘까요?
오케이. 정책 금융 상품.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정부라는 말이겠죠. 정부가 발행하는 상품이에요. 제목도 나와 있네요. 우리 시험에도 들어갑니다. 용어 좀 봐놓고요. 보금자리론 그리고요. 디딤돌 대출. 그럼 정부가 이 상품을 발행하는 겁니까? 그럼 고정입니까? 변동입니까? 무조건 고정이게. 정부가 들어가면 무조건 고정으로 가요. 고정. 금리는 어때요? 낮아요. 그래서 대출 받더라도 이런 것 대출 받으셔야 됩니다. 적격 대출. 이자도 낮습니다. 근데 워낙 많이 빌려서 이제 적격 대출을 잘 안 해주려고 할 겁니다. 자, 거기까지. 금리 얘기는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납니다만 앞으로도 우리는 금리에 늘 관심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금리가 주가에, 금리가 부동산 가격에, 금리가 환율에, 가계 수지에, 국가 부채에 모두 다 영향을 준다라고 했다면 금리의 움직임만 빨리빨리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지도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은행 가서 달러 통장 하나 만들었습니까? 했습니까? 지난주 우리 그 얘기 나눴던 것 같은데요. 안 했습니까? 미국 경기는 앞으로 좋아지는 겁니까? 나빠지는 겁니까? 지금보다 더 좋아지는 겁니까? 뭐 그렇다고 자꾸 떠들고 있으니. 자, 그렇다면 달러 가치는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통장에 원화 집어넣지 말고요. 그냥 그 은행 가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돼요. 달러 통장 만들어서 거기에 넣어둬요. 그럼 달러 가치 올라가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에 예금했을 뿐인데 더 유리해지는 거니까요.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는 거죠. 미국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니 환율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전할 때 우리나라 돈을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원화를 들고 있는 것보다는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쉽게 말하면 자 그냥 단순하게요. 우리가 뭐 그에게 이익을 얻자는 게 아니고요. 한번 해보자고요. 환차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지금 환투기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 금액이 많으면 나와요. 조사 나옵니다. 걸립니다. 근데 우리가 뭐 해본들 뭐 100억을 할 겁니까? 뭐 200억을 할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러실까 보네. 그러면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는 거죠. 우리나라 통장에 100만 원 넣어놓고 그 달러 통장에다 100만 원 집어넣어놨을 때 결과적으로 한 달이나 6개월 지난 후에 어느 쪽에 이자가 더 많이 붙어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한번 따져본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한번 연습해 보면 조금씩 투자의 눈도 떠일 거고요. 그러니까 투자 그러면 우리는 오로지 부동산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 등식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가면 다 만들어줍니다. 무슨 은행 할 거면 다 만들어줘요. 모든 은행 다. 그게 뭔지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가서 달러 통장 그런 말 없어요. 그냥 달러 통장이 있다는데 그런 말 해요. 그냥 만들어줘요. 신경 쓰지 말고. 그래서 그냥 거기다가 돈을 좀 넣어놓고 가급적 그거는 좀 수시로 빼 쓰지 않는 돈요. 월급 오면 그 월급 통장 안에 있는 돈 바로 다 쓴다면서요. 그럼 그런 돈은 안 해. 그런 돈은 그냥 우리나라 통장에 넣어두고 조금이라도 세이브돼서 들어가 있을 수 있는 돈이라면 그건 그쪽으로 집어넣고 대신에 그건 좀 일정 기간 가지고 가봐요. 미국 경기가 좀 계속 좋아진다면 달러 가치 계속 올라갈 것이고 자녀분들이 외국에 있기 때문에 학비를 보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환전해서 또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그쪽으로 다 넣어놓으면 상대적으로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예. 자, 그런 것들이 투자입니다. 그런 것을 개론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의실에 앉아서 할 필요 없어요. 맨날 돈 들고 와서 그렇게도 해보고 또 손해도 보고 뭐 쫄딱 망해도 보고 막 이렇게 2월 달에는 쫄딱 망하고 5월 달에는 돈 벌고 막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못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오케이? 손해는 본인이 책임지는 거고.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금리 얘기는 끝냅시다. 쉬었다가 정책 들어가겠습니다.